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 개인 사정 때문에 30분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먼저 지난주 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게 응답인데요. 90% 이상 하신 분이 한 18% 되시는 건데 여기서 우선 적용하고 있는 기준 말씀드리면 거의 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인데 사회복지법에는 별도가 있으니까 아마 이걸 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들 해보세요. 이게 한국회계 기준원에서 만든 건데 그 저기 근거 법령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쓰는 건데 이걸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계신 데서 이걸 진짜 쓰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수익 비수익으로 나누어서 결산합니다 하신 곳은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수입 비용으로 나눠서 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둘 다 구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별도로 회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세법상의 결산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결산 공시하는 데서는 다 상여세법의 결산 공시 대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세법상의 지정기금 단체들 거의 다 결산서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지 이거는 지난주에 강의를 하지 않아서 오늘 하는 건데 이게 정부 보조금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 사업인지 이거를 공무원들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교부금이나 민간 사업 받을 때 어느 법령에 의한 건지 그걸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물 기부 받는 데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뒤에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보조금 민간주택 관련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공유 잘 됩니다. 공유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우선 그러니까 여기는 영리법 회계법인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비영리에 계신 분들은 영리회계와의 차이별로 그렇게 몰라도 되긴 되는데 원래 영리회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조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하나 사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근데 보조금을 80억을 받았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100억을 넣는 게 아니라 100억에서 80억을 차감을 해서 20억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거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0억짜리가 있었는데 보조금을 8억을 받았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비용이 얼마가 올라가냐면 차액 2억만 들어가요. 그래서 차액
차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영리 쪽에서는 수입 비용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만들면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을 각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만들자 그랬는데 안 만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보조금도 기부금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조금 수익, 보조금 비용을 이렇게 그릇으로 따로따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별 상관은 없는데 대한체육회라는 곳이 예전에는 국고보조금을 영리회계랑 동일하게 차감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제 비영리조직 회계 기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차감했던 거를 다 고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산이 엄청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입하면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 저도 이거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금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위탁인지 아니면 이것들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법령이 뭔지 그런 것들도 좀 구분들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도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서울 NPO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3억 정도 비용을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 공시한 걸 보면 여기다가 보조금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안에 위탁 사업 수입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회계사들은 이게 수탁 사업이니까 위탁한 사람들한테 거기서 표시를 하고 수탁한 사람들한테는 표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사단법인 시민같이 그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지만 보조금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자체 사업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서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틀린 바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시민의 위탁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다시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원주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법령이 좀 다른데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위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지방자치법 104조에서 하는 건데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여기는 그래도 좀 깔끔한데 이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과 보조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를 썼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할 텐데 여기 보시면 강서구의 과장님이 만든 카페가 있는데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났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다음 주에 사회복지법인 거를 여기서 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부분이 이 카페에서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던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조금은 여기서 이것도 이제 최원혁회사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던 건데 보조금은 공공기관 거는 안류라는 데 가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
민간단체 보조 시스템 여기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거는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인은 여기 학교법인에서 그 우리나라는 통합하는 건 없고 다 지급하는 그 감독 관청별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침도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사업비 집행 이런 게 다른 게 있어서 물론 보조금을 받으시면 거기서 이제 지정한 대로 확인하게 되게 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따가 회계감사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징세법상에서 공익법인 그 회계감사하는 거랑 별도로 그 제가 오늘 아까 준비하면서 다시 썼는데 그 국가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그 외부 회계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보조금은 아직까지 회계감사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상징세법상에서 주로 기부금액 안에서만 그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는데 보조금액 안에서도 통합 공시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두 개가 좀 비슷한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하나 보실 거는 여기 간접보조사업자라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몇 번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보조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잘 몰라서 그 부가가치세 세운기한서 끊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세운기한서 부가가치세 만침 교부하지 않고 뭐 이런 그 횡포들을 많이 해서 이 간접 보조 사업자가 뭐라는 개념을 좀 보시라고 그래서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이랑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보조금인데요. 그래서 그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어떤 말이 있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만들 때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공급할 때 깎아주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애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들어온 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판매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들. 그다음에 5번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연체이자 같은 것들도 부가세 과세권 빠지고 또 하나가 6번은 뭐냐면 매출 할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판매 후 60일 내 받기로 했는데 30일 되고 나서 받았다. 그럴 때 이렇게 깎아준 것들도 이걸 매출 할인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다가 지금은 이것도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가 뭐냐면 국가보증과 관련된 건데 말이 좀 어려워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가보조금, 보금보조금.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해석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지급받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대가 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제가 물어볼 때마다 꼭 사실관계에서 더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대학교에는 산학협력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은 많이 이제 정립이 됐는데 거기서 보시면 대가 관계가 있냐 그러면 대가 관계가 없으면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가 관계가 있으면 다시 이게 연구 용역인가를 봐서 연구 용역이 아니면
그 용역에 따라서 교육 용역이라면 그 저기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고, 다시 밑으로 와서 학술 연구 용역이면은 이게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부가세 연구가 아니면 일반 연구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대가 관계가 있나 이걸 따져보는데, 이거는 그 저기 정부나 아니면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할 때 우선 계약서가 있는지 좀 보시고요. 또 하나가 그 저기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해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그 소유권을 그 저기 정부나 국가가 가지게 되면 이 비영리 단체에서는 거기다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대가 관계가 있는 거로 봐서 그저 국고보조금 같은 걸 받으면서 세운계약서를 끊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저기 단순하게 저기 국고보조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써놨는데, 중간지원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간접보조 사업자 뭐 이런 데들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 이름을 막 써서 뭐 하지만 그 사회경제 그 저기 몇 군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부가세 그 과세 대상이 아닌 그 보조금 거래에 대해서 세운계약서를 그 끊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부담했던 매입세 같은 거를 그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저희 회계사들이 늘 개선하는 게 뭐냐면 그 보조금 통합 지침이나 이런 데다가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하는 것들을 그 언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나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 부가세법을 잘 몰라서 그 혼선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라는 거는 이게 그 지방재정 그 재정법하고 뭐 이런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데, 그 민간위탁이라는 건 종류가 엄청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그 민간 해석,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종류별로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놨지만 음식물 처리나 재활용 같은 거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 운영하게 한다든지, 보육시설 운영한다든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케이스별로 따로따로 한 번씩 다 봐야 돼요. 여기 제가 좀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학회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회는 별 관계가 없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고보조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여기 써놨지만 사용 그 수익 허가인지 대행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그 부가세를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48분인데요. 이게 시스템 그냥 끊기 끄겠습니다. 이게 그 원세율 회계사 그 회계사인데 그 회계사나 세무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민간 위탁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에 관해서 굉장히 정리를 이제 잘 해놨는데 한 15분 정도 되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질문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거 부가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잠깐만요.
그 부가세에서 이거 국고보조나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기 질문이 있는 분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정관이나 사업자 등록증상에 고유 목적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 취급이 돼서 부가세 이제 면세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것이 그냥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고유 목적 사업도 전부 수익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금이나 규모 면에서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활성화되는 게 향후의 고용이라든가 국가경제 발전에서 큰 기여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건데 비영리법인 활성화 관련 측면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측면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꼭 좀 이게 좀 돼야 될 부분은 저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네, 문제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으로 보더라도 뭐 이게 수익 아니냐라는데 사실 그 교수님 몇 번 이렇게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불적이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유 목적 사업은 총체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익이다. 이건 장사하는 거다. 대가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한 것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좀 꼭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저기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비영리 쪽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상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 저기 법인세법에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그 정관상의 목적 사업, 그거를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 수익 사업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수익 사업을 보고 나서 그 수익 사업이 부가세 과세냐 부가세 면세냐는 또 별도 이슈예요. 근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저는 뭘 드냐면 의료법인을 들거든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 의료업 자체가 그 목적 사업이거든요. 근데 네. 세법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의료업을 수익 사업으로 넣어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의료법인들이 고유 목적 사업인데 법인세 목적으로는 그거를 의료업을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애매한 것들이 뭐냐면 그 연구 용역, 그다음에 뭐 그 용역들, 네. 용역들의 용역이, 예, 네, 용역은 거의 대부분 일단 부가가치세 과세를 보시면 좋아요. 아, 네, 근데 과세가 되는데 아까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거는 다시 또 부가세 면세로 빠지는데 그 네,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네, 어, 부가지세 부가지세 과세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 개선 사항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인지 아니면 부가시세의 과세 사업인지 그거를 좀 네, 많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 실무적인 게 아니고 좀 약간 이론적인 거 될 거라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공유했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공유가 됐을까요?
예, 보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제가 지배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코어포레이트 가버넌스라는 말을 써서 그 기업 지배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뭐 통치구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써 있는 내부 통제라는 거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5월 달에 그 정의연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리얼미터라는 데서 그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거 방안을 냈는데 거기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딱 보면은 이렇게 한 4개가 있는데 외부 회계기관 감사,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관리 이렇게 회계감사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질문을 좀 더 넣었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체의 리더의 윤리 의식들을 강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지배 구조를 좀 건전하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우리 회계사 단체에서는 회계 감사를 이제 확대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그 오늘 말씀드린 윤리의식 강화라든지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예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됐던 그 단체들이 여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K스포츠, 미드재단, 어금니아빠, 그다음에 세시명 이런 데들이 뭐냐면 다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의 그 성실성이라든지 내부 통제 이런 데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아서 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그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사들이 과연 뭐를 하는 것인지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버넌스는 그 정의 같은 걸 여기다 써놨는데 참고로 좀 보시고요. 이거는 영리기업에서 얘기들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리기업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영리기업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고 해서 상장회사들에 관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자율공시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의무공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자세하게 쓰진 않았는데 내후년까지는 이렇게 자산 규모가 뭐 2조 원 이상, 1,000억 이상 이런 데들은 지금까지의 사업 보고서, 회계감사 이외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것들도 공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비용리 이런 건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사라고 영어로는 보통 디렉터를 쓰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명함을 보면 가끔 가다가 트러스티라는 말을 써서 우리나라 비영리 계신 분들이 이사 명함에다 트러스티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논란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트러스티란 말을 쓰는 거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 신탁 트러스트인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수탁인이라는 말을 쓸 때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렉터를 우리나라는 이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본에서 온 말인데 이자가 다스릴 일자거든요. 근데 일본을 보면은 영리법인들은 취체역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보면 중국은 이렇게 감독할 동자를 써서 동사를 씁니다. 이 디렉터 여러분들 영화 감독도 디렉터인데 영화 감독 이런 데서는 이사란 말 안 쓰고 그냥 감독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양의 디렉터 번역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다양성은 이제 협회나 뭐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뭐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로 서로 달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별로 일률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잠깐 30분 동안 늦게 했던 이유가
서울 변호사 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회비를 운영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회장 선거 같은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2년마다 그 저기 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그런 데들은 그 회원 자체들에 대한 그 감시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데들은 그 저 지배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일부 시민단체, 일부 종교단체, 일부 자선단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들이 보면은 거의 다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내부 통제가 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저기 외국 그러니까 김경수라는 분이 그 번역한 책에서 좀 쓴 건데 그 미국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회보다는 경영진들 그러니까 대표들이 주로 그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사회가 더 그 힘을 쓰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협력 모델은 거의 두 개가 협력하는 모델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설립자는 어떤 주도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분이 주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나 경영진은 이분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모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출연한 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단법인은 뭐 그 재단법인이라는 명의를 쓰는 곳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법인 그다음에 의료법인 이런 데가 사회복지법인도 그 재단법인 형태라서 거기는 저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단법인은 총회가 있고 재단법인은 총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가장 그 중심적이고 반면에 사단법인은 그 총회가 있어도 총회에서 이사들 뽑고 그러는데 그 실제 우리나라 그 이런 사단법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협회나 학회 같은 데들은 총회를 굉장히 그 엄격하게 하는데 그 이외에 사단법인들의 경우에는 그 정연수를 잘 그 정해놓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그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하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데들은 제가 봤던 데들은 그 이사회하고 총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좀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들을 해야 되고 그 이제 미국 애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미국은 사단법인, 재단법 그 법인 구분이 없는데 그 이제 그 보팅 멤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팅 멤버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넌 보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단법인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가지고 있는 분하고 후원회원, 총회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이제 사단법인이 그 민법이나 공익법인법 아니면 정관에서 정한 대로 개최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크리스천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들은 공동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 공동의회도 원래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그 출석을 해야지만 그게 성립이 되는데 그 교회 교인 3분의 2라는 거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출석한 그 교인들로 공동회가 그 이제 그 성회가 돼서 진행되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법원 판결문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교인 수가 100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나 200명 모여서 그 결의한 공동의회는 결의는 무효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 현실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법 아니면 정관 규정대로 그 사단법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뭐 그냥 비영리법인 말씀드리고요.
그 참고로 일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 그 지금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제도가 그 일본 거를 거의 100개 와서 했는데 일본은 이게 명치유신 시절에 만들었다가 2006년에 한 7, 8년 정도 작업을 해서 그 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면 하는 그 태도가 뭐냐면 그 재단법인에는 예전에는 이사회하고 감사만 있었는데 그 평의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평의위원회를 우리말로 또 다르게 만들면 그 이사 추천위원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재단법인은 그 이사하고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감독할 기관이 없거든요. 감사 뭐 별로 안 해도. 그래서 그 일본이 평의원 제도라는 거를 예전에 그냥 법에 없던 거를 법에다 넣었는데 그 재단법인의 그 이사를 감독할 수 있는 평의원을 만들었다는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 내부 관리제도인데 그 내부 통제제도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뭐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그 가장 그 간단한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그 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그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뭐 교인들이 100명,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설립 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헌금 같은 거를 현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세는데 꼭 그 2명 이상이 그 입회해서 그 헌금을 세게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부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세게 하는데 저는 작년에 정의연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그 학생들 이렇게 그 성금 같은 거 내서 했을 때 정의연대는 저걸 어떻게 그 들어온 그 후원금을 카운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것들은 그 혼자 가지고 있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서로 감독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창고에서 물건 같은 게 나갈 때는 보통은 그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창고 안에 있는 물품의 수불 관계를 적는 사람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회계사를 한 30몇 년 했지만 굉장히 잘 틀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거를 견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가 잘못했던 거, 오류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방지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러니까 실무자가 하면 위에서 올라가서 대리가 결제하면서 잘못한 거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승인 절차를 통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내부 통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 통제는 여기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내부 통제 제도가 뭐냐면 조직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다음에 뭐 승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여기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공공기관들은 원래 뭐 감시가 엄청 감독이 많아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경험이나 상식 같은 거를 이제 내부 통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게 내부 통제 제도를 잘 만들면 그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비용하고 효익 같은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없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80년대
중반에 그 이제 회계사를 하면서 미국에 한 달 정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있던 그 우리나라 그 쪽의 교수님이 하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약간 쇠락했지만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 포드라는 회사에서 그 창고에서 그 이제 자동차 부품들이 자꾸만 분실되더래요. 그래서 그 부품 그 분실돼서 그거를 이제 분실되지 않는 도난당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완성차에서 차 브러쉬 같은 게 막 그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창고에서 하나 둘씩 못 가져가다 보니까 완성차에서 하나씩 이렇게 뜯어간다 그러면서 그 경영진이 그 보고를 봤더니 과거 그 내부 통제 제도를 이렇게 강화했던 걸 다시 풀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그 틈새를 주는 건 좀 필요하긴 한데 아주 중요한 오류 같은 거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 영리법인은요. 그 회계감사 보고서 말고 그 내부 통제, 내부 관리 제도에 대해서 또 감사 보고서를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우선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2001년, 2년 때 그 엔론 사태라는 게 그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해서 여기 SOX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삭스라고 그러는데 그 법을 주도했던 그 미국 상원의원 두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삭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미국의 회계개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 이제 도입됐던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부 통제 보고서를 별도로 그 만들어서 CEO가 서명을 해라. 그다음에 PC 그 OAB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쪽에 있는 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같은 거를 하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CEO 서명 제도는 뭐냐면 외부에 발간되는 연간 보고서, 그러니까 애뉴얼 리포트,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보고서에 대해서 CEO가 직접 서명을 하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처벌받겠다 이런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2017년에 그 신유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회계 개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그 감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들은 내부 통제에 관한 것이 엄청 까다롭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하고 내부 감사, 회계 감사인데 요걸 또 이제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제 감사가 우선 내부 감사하고 외부 감사가 있는데요. 저 내부 감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것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데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회계 감사하고 업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도 뒷장에 좀 나오지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임명해야 되는 그 기관은 아니고요. 정관에 있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임의기관인데 공익법인법이나 학교법인법, 그다음에 의료법인법, 사회복지법인법에서는 감사가 필수기관이거든요. 근데 감사가 보통 하는 일이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하고 업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부 감사라는 거는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거는 감사원 감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가끔 나와서 감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 써 있는 업무 감사나 이행 감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국고보조금 10억 이상 받는 보조 사업자들, 보조금을 받았던 들, 또 하나는 상증세법에서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이 20억 이상인 거기서 받아야 되는 감사. 그게 이제 회계 감사인데, 요거는 업무 감사나 이행 감사가 아니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관한 감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산 규모 100억, 수익 금액 50억, 그 다음에 기부금 20억, 이게 아닌 거기에 미달하는 단체도 그냥 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냥 임의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텐데, 회계사들도 이 비영리법인 쪽에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비영리법인의 등기부를 띄워보면 이사들은 다 등기가 되는데 감사는 등기가 안 돼요. 이 공익법인법 사회법 여기도 법정 기관인데, 다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똑같이 등기부에는 감사가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회사나 그러니까 영리회사들의 감사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그러니까 본분대로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1년에 한 번 도장만 찍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내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명무실한 것이 많지 않나, 이런 걸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내부 감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이사장이나 이사회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아니면 대표가 내부 감사는 그냥 형식으로 있는 건데, 열심히 하면 오히려 이사장이나 대표한테 눈밖에 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2013년, 14년에 통합 측 장로교회 총회연금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내부 감사를 했다가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감사 해임되고 다시 소송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중에 이렇게 링크를 해보시면 거기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것들은 어려운 이슈인데요. 주인이 있으면 비영리법인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 좀 어불성설하지만,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열심히 챙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올바른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정이나 횡령 같은 게 별로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없는 데들, 여기 총회연금재단도 거의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이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되면 좋은데, 이사회들도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비영리법인들도 주인처럼, 그러니까 올바르게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 아니 또 그다음에 주인이 없지만 자기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좀 있어서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계감사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가 하는 감사고요. 그게 여기다 많이 써놓진 않았지만 정보 분류용을 해서 인포메이션 어셈니티라는 말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감시 비용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 영리법인들은 재무제표만 감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의견이 여기 세 가지가 써 있지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여기 더 하나 있어요. 부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요.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기 샘플 같은 것도 써놨는데 그 한 2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그 회계사가 그 저기 아시아나 그 경영진들이 그 저기 회계감사에 필요한 그 데이터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의견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나 그 항공의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경영자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이 그 도산하면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가 됐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만 이렇게 뭐 한정 의견 거절 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거의 적정 의견만 받는데 그 저기 회계감사가 그 목적이 뭐냐면 재무제표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다 안 됐나 이것만 보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거기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저기 특기 사항으로서 뭐 그 어떤 법을 위반하는가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를 그 저기 부기할 수는 있지만 목적 자체가 그 부정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무엇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우리나라는 그 비영리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 그 다음에 기부금 수입이 20억 이상 되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보면은 규모가 작은 데들은 그 회계감사가 아니라 좀 그 이 회계감사보다 비용보다 적은 그 리뷰라는 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 회계감사라는 걸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정이 아니라 임의인데 우리나라도 회계감사만 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단체들은 간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그 비용도 좀 절감하고 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거를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드리는 분 중에서 그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해당이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우리나라 회계개혁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그 영리법인들 특히 이제 여기 큰 회사니까 상장회사하고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그 1,000억 이상 회사, 그러니까 이상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선임할 때 6년은 그냥 그 피감사 회사가 자유롭게 그 정하고 그 뒤에 3년은 그 금융감독원이 지정해주는 감사법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기적 감사 지정 제도라고 합니다. 그걸 뭐 이렇게 감사공용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3년째인데 그 우리나라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주기적 감사하면서 그 회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바뀐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비영리법인에도 이제 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립학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상임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내년부터 그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우선은 저기 영리법인은 그 6 플러스 3인데 공익법인은 4년, 2년 돼서 4년 동안은 그 공익법인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은 그 국세청이 지정하는 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놨는데 올해 연말 안에 이제 그래도 나올 건데요. 대충 아마 규모는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재벌 기업에 소속돼 있는 것들, 이게 금액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산 규모 이외에 그 수익 금액이 500억 이상 아니면 기부금이 200억 이상 이런 데들은 그 이 상징세법상의
그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큰 자선단체들이 이거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계속 좀 연기해달라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형 공익법인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그 단체에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 8월,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12월, 올해 1월 달에 그 번역된 책이 나왔는데 그 영문책은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한 30페이지 정도 되고 이게 그 한글판인데 한글판에는 이거 번역판 이외에 그 우리나라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놨는데 그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느 나라나 부패나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보면은 뭐 아주 록펠러 재단이나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데들도 있지만 그 어떤 조그만 데들은 그 가문 중심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아주 사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여기 써왔지만 그 총장 후보를 총장 선거한다고 180만 원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교장한테 급여를 엄청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도 그러니까 비영리 쪽에 개혁이 있었던 게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보면 195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967년, 68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지만 2004년, 2007년에 있었는데 2004년, 2007년의 경우에는 법을 많이 바뀌지 않고 자발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던 이유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섹터가 80년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비영리 쪽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주로 신문 기자들이 보도를 해서 많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됐는데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이 인디펜던트 섹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분야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좀 정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 패널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많이 바뀌었는데 또 하나는 미국도 2002년, 2004년 이때 비영리 쪽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미국 상원에서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이라고 있거든요.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이라는 데가 뭐냐면 정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비영리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영국 상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상원도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디펜던트 섹터에서 그걸 설득을 해서 이게 비영리가 원래 민간 주도인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 33가지 이 원칙조항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게 거의 미국 국세청 결산공시 양식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3개 원칙을 모두 적용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배경이 미국의 2000년대 초반에 비영리 쪽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상원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하려고 했던 거를 인디펜던트 섹터 아니면 비영리 부문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정운동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어요. 섹션이
준법하고 공시를 하는 거, 그다음에 한목적적인 지배구조, 엄격한 재정관리, 그다음에 후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그냥 써놓은 것들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빈공용사 이거 선표가 얘기하는 거 많이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버넌스를 만들고 내부 통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3가지가 돼서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우선 보시면 그러니까 관련된 법을 다 준수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미국 국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도 요새는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 데가 많은데 해외 현지 법령을 다 지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윤리강령 같은 거 만들어서 공포하고 시행하고 서명하라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7번째가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재정 운영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비영리 단체가 그 수행한 사업을 평가한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것들을 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평가한 것, 그 사업 효과 같은 것 한 것들 그런 것도 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도 약간 이론적인 건데 미국의 국세청 양식하고 우리나라 결산자 양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미국은 폼 990을 제출할 때 단체 대표자가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들의 보수를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보수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과도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가이드스타라는 데서 이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너무 시기상조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같은 걸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도 하나 썼지만 하나 또 미국에 하는 거가 뭐냐면 결산 서류 공시하기 전에 이 공시 양식을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들한테 다 보여주고 검토를 했는지 이거를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결산 서류 공시 자료를 작년에 정의원대 사태가 있고 나서 이제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다 실무선에서만 작성되고 그냥 공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사들이 다 보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부구조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 같은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 자세하게 안 썼는데요. 이사가 과연 자기 본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사회에서 이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사로서의 책임을 별로 하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거 관련 세미나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사들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사장이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상고 초려해서 모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 얘기로는 이사를 빌려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가 비영리 이사가 되면 보수는 받지 않지만 직원 이상으로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랑 조금 문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강조하기 뭐냐면 이렇게 이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소통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강의할 때 우선 뒤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비영리법인들의 이사는 보호수가 원칙이고 그 상근을 요구하면 그거를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이상 그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들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미션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한 번씩 점검해봐라. 사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30년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사들이 5년에 한 번씩은 우리 그 단체의 사업 목적이나 사업 활동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자체적으로 검증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서 공익경영센터라는 데서 2000년 코로나가 실시되고 나서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이사회 문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이사회, 면목상의 이사회, 설립자로서의 이사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근무하시는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사회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회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가장 많은 거가 위기관리 방침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재정이나 사업 이런 것도 후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전한 이사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전이나 비전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이사들이 충분한 재정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사회와 이런 건강한 관리를 갖게 된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후보들을 어떻게 섭외하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들은 거의 보면은 특히 이제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그런 데들은 이사를 잘못 선임하면 그 단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이제 이사로 채우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사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사들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분들 그다음에 훌륭한 분들 이렇게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우리 실무자들 말고 높은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 이사들 오리엔테이션의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 이사들 보면 본인들이 사회적 경험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비영리법인의 미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역할 이런 것들에서 교육도 받고 본인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보드 솔스가 제정한 하는 10가지 원칙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외부이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사회 구성원들도 사실 교육 기회가 주어지면 굉장히 많이들 참여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영리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식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을 잠깐만 소개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비영리 어소시에이션이 비영리는 아니지만 그냥 이걸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협회 임원들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걸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주는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사정으로 하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 같은 데는 비영리 단체 임원으로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뭐 리트릿이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엄격한 재정과 그 관리를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굉장히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회계감사나 아니면 간이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 집행하는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장협의에 관한 것도 있는데, 그 이걸 비즈니스석으로 할 건가 일반석으로 할 건가, 이거는 꼭 일반석으로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단체 규모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유니세프의 사무총장이 그 외교부에 계셨던 분인데 주로 해외 나가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것이 내부 고발로 아마 외부에 그 기사화가 돼서 그 저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꼭 그 일반석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쓰고, 또 그 인디펜던트 섹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부부가 같이 그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 배우자나 자녀가 동반할 경우에 그게 단체 사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면 단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후원금에 관한 것들인데, 그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후원금 모집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거 하고, 또 하나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그 후원금 내면서 이거를 약간 좀 비윤리적 아니면 탈법적으로 쓰는 거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단체의 목적이랑 맞지 않는 기본 후원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밑에 있는 걸 보면은 후원금 모집할 때 요새도 보면은 모금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모금 전문가 개인이나 아니면 모금 전문 단체에게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성공 보수 비슷하게 하는 거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놨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성공 보수 비슷하게 모금에 대한 사례비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펀드레이징 하는 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들도 우리나라가 언젠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오늘은 요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은 너무 이론적인 설명만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설명한 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이만숙 과장님만 잠깐 남아서 저랑 좀 더 대화를 할까요?